자, 조직의 라이프 사이클을 얘가 느닷없이 언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아시는 것이 주로 그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애 주기를 생각하더라도 형성기, 성장기, 중년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조직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지만 형성기와 성장기는 스타트업 기업과 이제 막 성장하려는 기업 두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물론 이런 기업의 현장에는 비서 직무를 선정하지 않거나 선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왜? 그 지원 부서나 규칙, 규제 등이 거의 없어 소유주가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내리며 업무도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성장기 보면은 조직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종업원이 필요하고 노동의 분화가 일어나며 공식적인 규칙들이 만들어지는 시기다. 의사결정은 중앙 집권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비서 직무가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서 직무를 선택하시면서도 내가 경영 일반에서 일할 수 있다는 가정, 가능성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성장기 기업, 형성기 기업까지 넓혀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년기가 되고 성숙기가 되는 여러분들은 창업 공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업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자, 중년기와 성숙기 회사는 틀이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맞으시는 분들은 중년기와 성숙기의 기업을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좀 더 역동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면은 형성기, 창업회사, 그 다음에 그 다음 발전해 나가는 회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도 나의 진로의 방향성을 넓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위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위는 조직 구성원들이 기업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동기부여라는 얘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단계를 보면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직 구성원들을 리드하는 활동. 두 번째, 조직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활동. 조직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해요. 사실 기업 생활 하다 보면은 조직 생활 하다 보면은 이 마지막 부분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됩니다. 직원들 간에 앙숙인 경우도 꽤 있어요. 조정하기 힘듭니다. 둘 중에 하나 나가든지 둘 다 내보내든지예요. 이런 모습이 비춰졌을 때 관리자들은 가차 없습니다. 그런 갈등 사항을 자꾸 야기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조금은 미워도 조금은 나에게 맞지 않더라도 서로 맞춰 나가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조직화와 지위 관계가 있는 자체가 곧 조종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이 되고 많은 책에서도 조정이라는 것이 빠진 상태로 바로 통제로 넘어갑니다. 자, 통제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죠. 야, 수립한 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어? 그런 결과가 목적한 대로 되는 거야? 차질이 없는 거야? 차질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주 관리자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종업원들도 참여하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통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통제라는 말을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컨트롤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율한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제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데 이를 수정해서 다시 미래의 계획에 반영하는 활동이다 라는 큰 틀을 갖고 여러분들이 통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통제는 요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죠. 보실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표준의 설정, 그 다음에 업무 성과의 측정.
그리고 성과와 표준의 비교, 피드백. 여기 당연히 피드백에는 분석 내용이 들어가게 됐죠. 이렇게 통제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살펴볼 거는 경영관리 14개 원칙입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여러 가지 컨설팅 프로세스도 확인을 해봤고 사업계획서의 구성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페이올은 경영관리 14개 원칙을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의 내용을 다 이렇게 합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작업의 분할, 권한, 규율, 명령의 일원화, 그리고 보상,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위의 일원화, 그리고 질서, 경영자 역할, 공정성, 안정성, 그리고 단결성, 조직 이익 우선, 집중화, 의사소통, 이렇게 14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각각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작업의 분할, 작업의 전문화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규율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명령의 일어나 조직 구성원은 오직 한 명의 상사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장님이 지시한 내용과 대리가 지시한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과장이 지시했는데 대리가 와서 자꾸 태클 건다 그러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갈등이 되고 스트레스를 작용하게 되면 퇴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좀 해주시고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공정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아마 직장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보상입니다. 또 그 밑에 공정성이 나오죠. 내가 일을 열심히 한 만큼 좋은 평가를 받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보상은 꼭 금전적인 부분으로 연결하지 말고 나의 직무평가, 우리 전에 했던 MBO라는 여러분 기억이 하시죠? MBO 평가, 이 부분을 연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쟤는 노는 것 같은데 최고 등급 맞고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아 B등급 맞았어. 엄청난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좀 더 주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넓혀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때로는 조금은 마음에 안 들지만 스스로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아량도 필요하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밑에 공정성 나오고 그 다음에 조직 이익 우선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이 경영 목표와 사업 계획에 들어가야 될 14개 원칙이지만 제가 조직 이익 우선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조직 구성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동은 첫 번째, 회사에 맞춰줘야 됩니다. 회사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그러한 노력은 결국 여러분들 자신의 발전으로 기결된다는 거. 조직 이익을 우선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수행하게 되면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나의 업무 노하우, 축적된 힘으로 발휘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의사결정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주시면 돼요. 기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페이올의 관리의 순환 5가지는 액션에 해당이 됩니다. 액션에 이 5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좀 더 비교를 해가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의 수립 절차 아까 우리 설명을 드렸었죠. 이 절차를 중장기 경영 목표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우리 포트폴리오 개념 이전에 여러분들이 배우신 측면이 있을 거예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나의 수행의 결과, 내가 이제까지 경험사항의 총 집합체, 이게 포트폴리오라고 그랬는데 사업 포트폴리오는 리스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안, 이 부분이 첫 번째로 거론이 됐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업 계획 수립 절차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마지막이 과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 수립 절차를 보시게 되면 자료를 분석하고 사업 계획서를 구성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이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이 세 부분을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의 사업 계획서를 분석한다. 너무나 중요해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해. 네, 하얀 백지 위에다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 계획서를 반드시 여러분 보셔야 돼요. 누가 지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첫 입사일서부터 기존의 업무가 어떻게 수행됐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여기에 제가 조금 이 단어가 불만족스러웠어요. 경영 혁신 계획서를 분석한다. 근데 혁신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NCS 학습 모듈 이 설명을 보면은 사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례를 제시한 이 학자께서 혁신 방향을 갖고 아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혁신이 있어야 됩니까? 혁신이 포함되면 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전년도하고 사업계획서가 똑같을 수도 있어요. 중장기 발전 계획의 3년 동안의 단계별 목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혁신보다는 개선과 변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로드맵이 나왔었죠. 우리 로드맵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막 헷갈려요. 아, 로드맵 어떻게 됐지?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근데 로드맵이 별게 아니에요. 지도예요, 지도. 지도는 우리가 방향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활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로드맵이라는 단어를 NCS 학습 모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경로를 나타내주는 이정표. 특정 과제나 이슈에 대해 해결책을 그리고 진행 과정을 제시해주는 가이드라인. 로드맵이란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안내도라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도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근데 로드맵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목표 지향적 계획이다. 두 번째, 이게 좀 중요하죠. 로드맵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이미지화했다. 표가 될 수도 있고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도식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이미지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한번 초점을 맞춰서 살펴봐 주시고요. 로드맵은 과제의 시간적, 구조적 체계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강의 자체에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NCS 학습 모듈을 인용을 한 내용이고 그리고 다음 부분은 제가 딴 연구지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로드맵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TRM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테크니컬 로드맵의 약자죠. 테크니컬 로드맵의 개념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TRM이란 과학기술 요소들 간의 시간적 또는 구조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시각적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도로 지도와 비교할 때 도로의 방향, 길이, 폭등은 시간적 요소와 비유되며 시간적 요소, 그리고 도로 주변의 정보는 구조적 요소에 비유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과학, 기술, 시장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기술이 진화되거나 파생되는 양상을 시간적 요소와 공간적 요소로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드린 로드맵의 개념, TRM에 대한 그 개념을 같이 병행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TRM 많이 쓰입니다. 테크니컬 로드맵의 약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TRM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여러분들 예시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기획에서 이런 방향으로 설명이 되고 있네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타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제품과 기술로 구분했죠. 상호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조직 역량 계획을 했는데 사업 능력, 기술 개발 세 가지로 구분을 했죠. 이 가로축에는 시간 테이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TRM 도형의 형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LG전자나 LG U+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SM텍 여러분 봐달라고 했죠. 중소기업 로드맵이라는 그 사이트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중소기업 로드맵 해갖고 이런 형식이 아주 잘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고 눈으로 익숙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로드맵의 활용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첨부해 드렸던 저의 컨설팅 사례집의 한 부분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타임 부분에서 이루어진 각각의 요소 간의 연관성이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요. 이번에 투자 로드맵을 했어요. 투자 로드맵은 각각의 항목별로 시기별로 어떤 금액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로드맵 단어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연간 투자 계획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근데 실무에서 로드맵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혼선이 있을까봐 제가 예시를 많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고용 로드맵, 이번엔 유일하게 타임 테이블이 없죠? 그런데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인력 고도화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될지, 운영 효율화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될지, 공정위원회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될지, 고객 최우선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렇게 제가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도 로드맵의 한 방법이다. 단지 여기 우선순위를 둬서 타임 테이블이 없는 부분이 좀 아쉬웠지만 이런 부분이 실무에서도 로드맵으로 활용이 된다. 고용 로드맵 작성해 보세요 하면은 몇 년도에 몇 명을 채용할 것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우리 투자 로드맵을 봤으니까. 근데 이런 형식으로도 이루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의 로드맵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시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각 회사의 기간을 구분을 해줬고 단지 미래 목표를 생략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작성을 해놓다 보면은 제가 향후에 이제까지 축적된 경험을 갖고 무엇을 할지를 예측할 수가 있고 방향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제가 만약에 앞으로 향후 5년간의 모습 하면 아주 완벽한 커리어 로드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의 경험, 저는 심화역량과 NCS 능력 단위별로 구분을 했는데 지식, 기술, 태도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 제가 BSC 기억나시죠? 전략 방향, 재무적 관점, 학습과 기술, 그 다음에 뭐 고객의 관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은 내가 유연하게 꾸밀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창조적인 활동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소방 방제 시스템을 예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부하고 우리나라의 통신사들이 합동해서 작성을 한 거죠. 어떤 얘기냐면 스마트 소방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각 연도별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죠. 컨텐츠를 또 두 가지로 구분했고 플랫폼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네트워크도 두 가지로 구분하고 단말기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총 8개를 세부적인 목표를 지향점을 해놓고 언제까지 어떻게 완결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예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죠. 이런 방법이 상당히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 목표, 그 다음에 여러분 학교 교수님들께서 과제를 내주시면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로드맵으로 작성해 보는 것도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꿀팁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꼼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환경 분석 기법을 활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에 약간 특이한 예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재, 그 다음에 미래. 우리가 현재의 문제점 개선 방안 해갖고 추진해 나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작성자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분석 기법은 그 자체가 사업계획서의 구성 요소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공급자의 협상력, 잠재적 진입자, 현재의 경쟁 강도, 대체제의 위협, 그리고 구매자의 협상력, 5포스 모델 이렇게 여러분들 5가지 항목을 설명을 드렸고 BSC 분석, 이건 보통 내부 환경 분석이라고 설명드렸었죠. 비전과 전략,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프로세스 관점, 그리고 학습과 자원의 관점. 이 5가지를 묶어서 미시 환경 및 내부 환경 단위로 계획상을 구분해서 서술하는 것도 무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것을 기업 컨설팅 현장에서 2번을 활용했습니다.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기업에서도 그랬고 이것을 심사하는 평가위원들도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트집을 잡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존의 프로세스, 제가 전에 설명했던 프로세스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급할 때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때는 이 부분도 활용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